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하젠휘틀 감독의 사우스햄튼, 소의 소트는 4-4-2 포메이션으로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에 아스날은 후방엔 파티를 꼭지점으로 두는 마르모를 만들고 앞에는 자카, 웨데고르, 그리고 라카제트가 내려오는 형태로 맞섰는데요. 소트의 중앙 미드필더 디알로, 워드프라우스를 상대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소트는 아스날의 빌드업을 막을 때 투톱을 파티의 양옆에 배치해서 파티를 견제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아스날이 센터백에게 전개하면 투톱 중 한 명은 파티를 견제하고 다른 한 명이 압박하면서 공을 측면으로 몰아갈 의도였어요. 편의상 압박하는 공격수를 개미, 견제하는 공격수를 배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트는 공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하면 전체적인 선수 대형을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공과 가까운 아스날 선수들을 모두 마크해서 빌드업을 방해할 계획이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파티의 양옆에 서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램스데일이 화이트에게 패스하는데요. 개미의 압박이 이어졌고 공이 측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에 왼쪽 윙이 토미야스를 압박하네요. 배짱이가 파티를 견제하고 있고 디알로가 웨데고르를, 오른쪽 윙이 자카를, 워드프라우스가 라카제트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패스 루트가 모두 막힌 토미야스는 후방으로 패스했고 램스데일이 롱킥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도 개미가 공을 몰아가면서 측면의 토미야스에게 공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왼쪽 윙인 토미야스를 압박하는데요.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파티에게 패스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토미야스가 쉽게 패스하지 못하는데요. 배짱이가 파티의 등 뒤에서 견제하러 오고 있고 웨데고르를 견제하러 나온 디알로도 파티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줄 곳이 없어졌고 롱킥으로 처리하는 토미야스입니다. 이렇게 소트는 아스날의 빌드업을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압박 방식은 일관적이지 못했고 빈틈을 보일 때가 꽤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티를 견제하는 배짱이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역시 좌우에서 파티를 견제하는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개미의 압박으로 공이 화이트에게 간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뭘까요? 상대 왼쪽 윙이요. 전 장면들과는 다르게 개미가 아니라 왼쪽 윙어가 화이트를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주목할 점입니다만 이따가 다룰 예정이에요. 지금 주목할 점은 파티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배짱이의 안일한 대처가 눈에 띄네요. 파티를 아예 따라가진 않았어요. 이는 디알로가 파티를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이 파티를 거쳐 토미야스에게 갑니다. 상대 윙이 화이트를 압박하러 나간 상황이라 왼쪽 풀백이 토미야스를 압박하러 나왔네요. 웨데고르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디알로가 웨데고르를 견제했었지만 지금은 파티를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배짱이가 파티를 견제해줬다면 디알로는 지금 웨데고르를 견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배짱이가 아니라 디알로가 파티를 견제해도 되긴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개미가 아니라 왼쪽 윙이 화이트를 압박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장면이 괜찮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토미야스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파티를 견제하는 게 배짱이가 아니라 디알로라는 점이 동일하네요. 하지만 웨데고르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왜냐면 개미가 화이트를 막고 있고 왼쪽 윙이 토미야스를 견제하고 있으니까 왼쪽 풀백이 웨데고르를 마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설명하던 장면에선 개미가 아니라 왼쪽 윙어가 화이트를, 그리고 왼쪽 풀백이 토미야스를 막고 있으니까 결국 배짱이가 파티를 마크해줘야 했다는 뜻이네요. 그래야 디알로가 웨데고르를 견제해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똑똑하시네요. 한마디로 배짱이가 닉값한 거죠. 계속 볼까요? 자유로운 웨데고르에게 공이 갔고 결국 디알로가 비운 자리는 워드프라우스가 커버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웨데고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토미야스가 사카에게 패스합니다. 수비 앞 넓은 포켓을 라카제트가 차지하고 있군요. 원래대로라면 워드프라우스가 지켜야 할 공간이죠. 결국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사카가 그 빈 공간을 공략하면서 골이 만들어졌네요. 하젠휘틀 감독이 하프타임에 한 소리 했겠는데요. 그랬을지도요. 후반전에 배짱이가 파티를 견제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전반전의 선제골은 배짱이의 안일한 움직임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에버튼전 분석에서 측면 공격을 담당해야 했던 티어니의 몸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엔 조금 다른 왼쪽 공격을 준비한 아스날이었습니다. 바로 티어니 대신 측면을 담당하는 역할을 마르티넬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마르티넬리의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높은 측면 지역에서 터치가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이에 티어니는 좀 더 낮은 위치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티어니가 자카 시프트 역할을 간헐적으로 대신하고 자카는 중원에 좀 더 많이 가담하는 모양새였어요.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자카의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주로 왼쪽에서 공을 잡았던 에버튼전과는 달리 이번엔 중앙에서 골고루 활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마르티넬리가 맡던 하프 스페이스가 비게 되는데요. 아스날은 이렇게 빈 하프를 이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티넬리가 높은 위치에서 먼저 공을 받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티어니가 공격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티어니로서는 기존의 타이밍을 맞춰 높은 윙 지역에 도착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과 체력 부담이 덜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티어니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곳은 윙 지역이지만 몸 상태를 고려하면 괜찮아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티어니가 자카 시프트 역할을 대신하고 있네요. 자카는 중원의 위치에서 소튼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에 상대 오른쪽 윙이 중원에 가담했네요. 덕분에 티어니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후 티어니가 공을 받았는데요. 마르티넬리가 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넬리에게 내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에 들어가네요. 티어니의 침투로 워드프라우스가 끌려나가게 됐고 마르티넬리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전개합니다. 외대구르의 센스 있는 패스로 공격 방향이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측면의 마르티넬리에게 연결되는데요. 이때 티어니가 빈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티어니의 침투로 상대 선수가 딸려나갔고 그렇게 빈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홈런이었지만 자카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되네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자카가 하프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자카가 중원에 위치해서 상대 오른쪽 윙의 중앙 가담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티어니가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죠. 후방을 거쳐 티어니에게 연결됩니다. 이때 자카가 하프를 활용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하프에 위치한 자카의 모습인데요. 이런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미드필더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방을 거쳐서 반대쪽으로 전환합니다. 순간적으로 포켓 공간이 발생했고 외대고르가 파티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포켓을 공략합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공격 방식도 문제가 좀 보이더군요. 측면으로 넓게 벌린 마르티넬리에게 공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상대 수비라인 사이가 벌어졌고 하프 공간이 크게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자카가 침투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비었는데 자카가 침투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역할은 나일스가 참 잘하는데 말이죠. 출전 시간이 부족한 나일스인 만큼 이럴 때 기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또다시 코너킥에서 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 강자의 위세를 떨친 아스날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세레머니가 인상적이었죠. 얼마 전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골찬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크로스를 올리지 않는 동료들에게 격한 제스처를 보이더라고요. VAR로 골이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골을 넣어서 다행이에요. 벌써 아빠가 되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근데 캐스날님은 가브리엘보다 6살이나 많은데 언제 아빠